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첫째 주 남북예창 시작하겠습니다.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한미를 겨냥한 북한의 말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담화의 수위를 높여둔 북한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노골적으로 비난했는데요. 북한이 추가 행동을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 압박도 한층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인권이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북한 인권이 새 대북 정책에서 주요 변수가 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슈엔 한반도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20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입니다. 불법적인 살해와 강제 실종, 고문 등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목조목 열거했습니다. 2017년 북한에서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에 대해서도 북한이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보안부대가 수많은 인권 유린을 자행했다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미 국무부는 북한 인권에 대해 한층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놨습니다. We do remain deeply concerned by North Korea's egregious human rights record, which remains among the worst in the world. 2018년 인권 보고서부터 삭제됐던 지독한 인권 침해란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미 국무부는 특히 막바지 검토 중인 대북 정책에서 인권이 필수 요소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hol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ccountable for its egregious human rights violations. 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정부 때처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I think his approach would be quite different, and that is not his intention.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언급했지만 정상 간 담판에 의존한 톱다운 방식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지 시간 2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가 마무리되면 실무 협상과 동맹을 우선하는 미국의 새 대북 정책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I wouldn't want to prejudge the conclusion of any ongoing review, but we have said that denuclearization will remain at the center of American policy towards North Korea. 지난달 30일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즉각적인 성명이나 별도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또 담화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맹비난했던 김여정 부부장이 2주 만에 다시 담화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한 문 대통령 연설을 문제 삼았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김 부부장은 특히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현무포 미사일 개발을 격려했던 발언도 조목조목 열거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와 강력한 파괴력을 갖춘 최첨단
전략 무기들을 보니 참으로 든든합니다. 김 부부장은 남북이 모두 탄도미사일 시험을 했는데 왜 북한만 문제가 되냐고 꼬집었습니다. 남측의 행태가 미국의 강도적 주장을 빼닮았다며 문 대통령을 미국산 앵무새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자위권이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국제법상으로도 주권 국가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정을 받는 개념이에요. 한국에서는 뭐 이런 위력을 계속 높여가면서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상응해서 비례적으로 북한이 자기네들도 그러면 정당한 조치로서 자기네들도 하겠다라고 이제 그 부분을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이번 담화는 당분간 남측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 없이는 미국과도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지 않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남쪽에 대해서 또 미국에 대해서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 제재라든가 또 압박이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냥 좌시하지 않고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나가겠다는 어떤 그런 의도로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선전선동부 소속으로 처음 확인된 김 부부장의 거친 담화에 청와대는 북한도 대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통일부도 어떤 순간에도 서로를 향해 최소한의 예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당국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는 엄연히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국과는 좀 다르다. 우리나라와는 좀 성격이 다르다. 유엔 안보리사나 대북제재위원회는 연례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을 계속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에까지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추정했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안보리 결의가 있고 이것을 금지하는 명확한 법적인 그런 문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이것을 자위권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화가 사실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북한은 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북한은 지난달 중순부터 담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뿐만 아니라 최선희, 리병철 등 비중 있는 인사들을 내세워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추가적인 대미 대남 행동을 예고한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달 16일, 3년 전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던 김여정 부부장. 우리는 앞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와 행동을 주시할 것이며 감히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 김 부부장이 포문을 열자 북한의 주요 인사들도 일제히 나섰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미 국무 국방장관 방안에 맞춰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은 미사일 시험 발사는 자위권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틀 뒤엔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이 유엔 안보리 소집은 이중 기준이며 자위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총 5차례 발표된 일련의 담화들은 일관되게 자위적 국방력 강화와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8차 당대회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한국에 대한 메시지가 뭐였는가를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8차 당대회 때 한국에 던진 메시지는 단 하나였어요. 군비 경쟁으로 갈래? 아니면은 군사적 신뢰 구축으로 갈래?
그리고 군사적인 신뢰 구축을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한국이 군사력 균형과 관련한 특히 한미 동맹과 관련한 어떠한 부분들을 조금 좀 전향적이게 다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 계속 한국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나. 북한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핵무기 소형화와 극초음속 무기, 핵 잠수함 개발 등을 공식화했습니다. 실제 리병철 당 중앙위 비서는 담화에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미 본토에서 제압할 수 있는 자위적 권리를 언급하며 SLBM과 ICBM 시험 발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국가 방위력 인정 측면에서 내세웠던 미사일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정당성과 명분을 만드는 거, 상대방 너희도 그러니까라고 명분도 알고 오히려 공세적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자신들은 계획표대로 계속 가는 거죠, 사실요. 대미 관계 상황이 악화되거나 추가 제재가 이어질 경우 북한 당국은 검토 중인 추가 조치들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달 16일 담화에서 대남 기구인 조평통과 금강산 국제관광국 폐지 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단순히 이번 정부의 어떤 업적을 넘어서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70년사, 남북관계의 큰 변화였던 2000년대의 어떤 업적까지의 이전으로 남북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남북관계에 완전히 어떤 다른 모습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 인식을 확인한 북한은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담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가 회담에 앞서 동맹국과의 협의를 통한 비핵화를 강조한 만큼 북미 협상의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일성 주석 생일이자 북한 최대 명절인 태양절이 이달 중순인데요. 코로나19 초특급 방역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 태양절 맞이 노래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른바 인민 오디션 형식으로 전국 기관과 기업소 등의 내로라는 제주꾼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어떤 스타가 탄생할지 미리 보시겠습니다. 낭랑한 목소리가 으뜸인 북강원도 고성 여성 중창단. 10명의 주부 참가자들이 현란한 북연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2019년 평양에서 열린 전국 근로자들의 노래 경연으로 북한에서 30여 년 동안 진행된 이른바 인민 오디션입니다. 노동자와 대학생, 농민 등 총 6개 부분에서 1등을 차지한 주인공은 인민스타에 등극하게 되는데요. 노래 경연이 텔레비전으로 방영된 다음 반영이 대단했다는데 특히 그 처녀들 속에서 정말입니까? 예. 북한은 근로자 노래 경연뿐만 아니라 군인 가족 예술 경연, 민족 음악 경연 등 다양한 노래 자랑을 개최해 왔습니다. 주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대학 군중문화예술 수준이 높아졌고 이것이 문명 강국의 설계도를 그려나가는 대학 사업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난해엔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예술 경연이 중단됐는데요. 북한 매체들은 이달 중순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에 군중 예술 경연 대회가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직장과 기관 소속 예술 단원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만큼 북한 전역이 들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전국의 모든 도시 군들에서 군중예술 경연 준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군 경연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단위들이 도 경연을 진행해서 순위권을 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국이 아닌 도 단위 경연까지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경연에서 어떤 스타가 탄생해 북한 주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게 될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무도적 성격이 강한 ITF 태권도가 보급돼 있습니다. 북한도 태권도에서 앞으로 5년간 100개의 메달을 따겠다는 목표로 한창 세대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조선중앙TV가 최근 한 태권도 유망주를 소개했는데 어떤 선수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발차기를 힘껏 반복하는 이 선수는 북한 태권도 여자 국가대표팀 막내인 18살 최선영입니다.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 맹훈련 중인데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이 나의 꿈이고 희망입니다. 북한이 속해 있는 ITF 국제 태권도 연맹은 우리나라의 WT 태권도와 다른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최선영 선수는 2년 전 이 대회의 청소년 부분에서 메달을 거머쥐며 태권도 유망주로서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예정됐던 세계선수권 대회는 코로나19로 연기되자 북한 태권도위원회는 메달 시범 경기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기 하루 전날 최 선수가 최종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자기가 편안한 자세에서 발차기나 자세로 바꿔서 방공으로 나가단 말이야. 태권도위원회는 선수들에게 맞서기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는데요. 시범 경기에 나선 최선영 선수는 북한 10대 최우수 태권도 선수로 선정된 26살의 김금정 선수와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주특기인 발차기를 시도했지만 대선배를 제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기는 김금정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최선영 선수는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맙니다. 준영아. 오늘 경기 오게 돼. 금년 경기.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치고 참아야구나. 하지만 세계 1위라는 목표를 되새기며 훈련장에 발을 내디딘 최선영 선수. 그의 도전이 결실을 맺을지 북한 주민들의 이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북한도 우리만큼이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만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에 다녀간 이후 공사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보통 강변에는 테라스를 갖춘 고급 주택단지도 건설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북한 부동산 대책의 허와 실을 클로즈업 북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주택 만세대 건설이 한창인 평양 사동구역 송신 송화지구.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작업이 해가 저물 때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날이 저물어가고 있지만 보다시피 여기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에서는 분초를 다투는 치열한 철야전이 맹렬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북한식 속도전을 보여주고 있는 공사 현장. 건설 근로자들은 착공 일주일 만에 기초 굴착 공사가 마무리됐다고 전한다. 이제 우리는 단 하루 동안에 기초 공작을 끝내고 철근 조립과 시도 조립을 지체의 방법으로 끝냈습니다. 우리는 이 기세로 기초 판공도 지기를 3시간 동안에 끝내자고 합니다. 이렇게 북한 당국이 속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최고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착공식 현장을 찾은 김 위원장은 주택 만세대 완공 날짜를 올해 말로 공언했다. 아직은 건축 형성 안에서나 볼 수 있는 특색 있는 고층, 초고층 살림집들이 이해 말에 가서는 이 송신 송화지구를 꽉 채우게 되면 우리 국가의 잠재력과 우리 인민의 창조력이 다시 한번 크게 과시될 것입니다. 평양 주택 건설이 시작되면서 전국의 건설 물자와 재원도 평양으로 총동원되고 있다. 평양시의 5만 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이 일터서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온 나라의 모든 일터들과 함께 지금 건재공업 부문이 들끓고 있습니다. 주택이 들어서는 사동구역 송신 송화지구는 대동강 남쪽에 위치한 외곽 지역.
중심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으로 이번 주택 보급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도 남다르다. 텔레비에서 입사증 받고 막 마시 부르고 좋아할 때 우리도 저런 행복이 차려질까 하고 생각했는데 거의 바로 꿈, 현실로. 우리 인민들이 실질적으로 기다리고 반기는 이런 결과를 이뤄내려는 당의 구성과 의도가 정말 현실로 하나하나 펼쳐지고 있구나. 그러나 완공 마감일까지는 불과 9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 더구나 겨울철이 되면 공사 진행이 쉽지 않다. 단기간에 대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목표는 평양의 고질적인 주택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사실 이 주택 문제는 계속 이렇게 축적돼 온 문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택난이 계속 이렇게 축적돼 오면서 주민들의 생활이 이제 점점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평양도 거의 주택 보급률이 한 60% 안팎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봅니다. 실제 김정은 위원장 역시 이번 사업이 당의 오랜 수건 사업이라고 밝히며 5만 세대 건설로 주택 보급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까지 해마다 1만 세대씩 5만 세대의 살림집을 새로 지으며 수도 시민들의 살림집 문제가 철저히 해결될 것입니다. 평양은 6.25 전쟁 직후 사회주의 도시 구현이라는 명분 아래 철저한 계획 도시로 재건됐다. 대로변을 중심으로 주택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1970년대엔 20층 높이의 아파트가 1980년대에는 창광거리, 경흥거리에 40층 높이의 아파트까지 세워졌다. 하지만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 불릴 정도의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며 국가 주도의 대규모 건설 사업이 중단됐다. 평양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기에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결혼 정년기에 도달하면서 주택 부족 현상이 심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집은 방이 3개짜리였는데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셨고 큰 방에는 그리고 저희 집이 있었고 삼촌이 있었어요. 장가 안 간 삼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세 가구가 모여서 산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살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 수도 평양의 주택난은 북한 당국의 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일정 부분 경제가 회복되면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등의 부동산 개발이 본격화됐다. 주로 저층 아파트나 벽돌 주택 증축이 주를 이뤘다.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자 신분이던 시절엔 새로운 주택 건설 사업이 추진되기도 했다. 2008년 평양 10만 호 건설 사업이 발표된 것이다. 그러나 높은 건설비와 자진한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완공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평양 주택 사업은 다시 한번 전환기를 맞는다. 주거 공간과 일체 편의 시설이 모두 갖춰진 대규모 복합단지 건설이 시작됐다. 대표적인 것이 집권 첫 해 조성된 대규모 주택단지 창전거리. 45층 베란다에서 웅장 화려하게 전견된 창전거리의 전경을 바라보시면서 짧은 기간에 이처럼 훌륭한 살림집들을 일떠세운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하시었습니다. 53층 주상복합아파트 은하로 대표되는 미래과학자 거리. 웅장 화려하게 솟아오른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 미래과학자 거리. 2017년 김일성 생일 105주년을 맞아 세워진 여명거리까지. 여명거리는 건설하기 전에 있던 낡은 건물, 그 살림집 1,500여 세대를 철거하고 새로 4,820여 세대를 이렇게 건설했습니다. 평양의 스카이라인까지 바꿔놓은 고층 아파트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주요 치적이 됐다. 북한 매체들은 이런 고급 아파트들이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이런 궁궐 같은 살림집에서 우리의 평범한 교육자 과학자들이 돈 한 푼 내지 않고 살게 됐다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평양의 주택난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평양 고급 아파트의 무상 지원은 일부에게만 돌아갈 뿐 실제로는 일반 주민이 감당하기 힘든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뭐 김정은의 배려로 인해서 뭐 영웅의 집이 차려진다거나 아니면 간부집들이 이렇게 들어간다거나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그쪽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이른바 $10,000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그건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부자들만이 사서 가는 그런 아파트인 거예요. 평양 아파트들이 비싸게 거래되는 이유는 신흥 부자로 불리는 돈주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은 건설 비용을 돈주들로부터 투자 명분으로 받고 있는데 이때 돈주에게 넘어간 분양권이 비싼 값에 팔린다는 것이다. 국가가 모든 예산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많은 돈주들이 투자를 받아서 주택을 이제 건설하면 국가의 공로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제 일종의 인센티브로 제공을 하지만 나머지 다수의 이 주택은 일반 평양 시민들에게 분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또 이 정권 차원에서는 또 통치 자금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점이 있는 것이죠.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평양 보통강 강안지구를 방문해 다락식 주택을 건설하라고 지시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보통문 주변 강안지구에 새로 일터 세울 호안 다락식 주택구 형성안들을 보아주시면서 건설 계획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과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대동강의 지류인 보통강 구역은 평양에서도 내각과 당 간부들이 주로 사는 부촌이다. 이곳 역시 고급 주택을 건설해 돈주들의 투자를 노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아파트를 속도전으로 건설하면서 주민들까지 노동력 동원을 강요받고 있다는 증언도 나온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일찍 퇴근하는 날이라던가 그럴 때는 창정거리 건설장에 가서 같이 건설 도와주고 거기 가서 맞들이도 들고 뭐 이렇게 모래도 날라주고 이렇게 일하다 온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4년제 대학 다니던 학생들이 다 매일과 같이 1년 동안 건설장에서 건설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학생들도 동원시키고 주민들도 계속 동원을 시켜요. 북한 매체가 공개한 조감도만 놓고 보면 평양에 웅장하고 화려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주택난 해소는 물론 코로나19 상황에서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일신시키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북 체제는 물론 코로나19로 국경까지 봉쇄한 가운데 북한이 충분한 양의 건설 마감 자재를 외부로부터 들여오기는 힘들 전망이다. 김정은 위원장 핵심 사업이었던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나 평양 종합병원 등도 골조만 세워진 채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 8차 당 대회에서 발표한 평양 5만 세대 주택 건설에 전격 돌입한 북한. 계획이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네, 오늘이 4월 3일인데요. 해방 이후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됐던 4.3 사건이 오늘로 73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지금도 제주에는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는 해녀들이 뜻깊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는데요. 이번 주 통일로 미래로는 제주도를 찾아가 봤습니다. 최윤 리포터, 제주도 해녀들이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해녀들의 섬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해녀들이 직접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합창단을 만들어서 해녀로서의 삶의 애환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평화를 노래하는 제주도 해녀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아름다운 풍경 속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섬, 제주도. 쪽빛 바다를 따라 만개한 유채꽃이 봄이 왔음을 알립니다. 이곳 제주도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서는 특별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평화를 주제로 한 아름다운 하모니가 마을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돌담길 사이로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어촌계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 신명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60에서 70대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있는 공연을 앞두고 연습이 한창이었는데요. 아름다운 화음을 뽐내는 합창단원들은 모두 현직 해녀들. 2013년 결성된 하도 해녀 합창단입니다. 처음에 모여진 거는요, 양방원 선생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돌문화공원에서 그 공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합창단이 모아졌어요. 유네스코 등재하는데 거기에 공헌을 하기 위해서. 낮에는 돈을 벌기 위해 바다에 나가 물질을 하고 밤 늦게 모여 연습을 하면 피곤할 법도 한데 노래를 부르는 표정은 하나같이 행복한 소녀 같습니다. 하도 해녀 합창단은 지금까지 2장의 정규 앨범을 내고 스웨덴 등에서 해외 공연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해녀들의 삶을 다룬 노래들 중에서 눈에 띄는 노래 한 곡이 있습니다. 백두까지라는 제목의 이 노래. 백두산에서 북녘 동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2015년부터 합창단 지휘를 맡고 있는 방승철 씨가 해녀들 제안으로 작곡했는데요. 어머니들하고 내가 지금 이 진실되게 노래하는 이 파장이 꼭 전달이 돼가지고 우리가 유명해질 것이 아니고 통일에 대한 그거에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이 노래 부르면서. 하두리 해녀들한테는 이 통일에 대한 노래가 더욱 각별하게 다가왔는데요. 남북 분단과 냉전 산불이 제주 4.3 사건 희생자가 하두리에서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막 숨어 살았잖아. 막 청장에도 올라가서 살고 또 마루에도 구멍 뚫랑 거기도 들어가서 살고 막 다 숨어서 살아서. 어머니를 데려가 버렸어. 산으로. 아버지가 마누라 찾는다고 또 산으로 올라가신 모양이라. 그러니까 아버님이 올라가니까는 이제 경찰들이 집을 다 안전히 쑥대밭을 만드는 거지. 징조 할머니 할아버지랑 언덕 맞았고 결국은 징조 할머니가 총 맞아 돌아가셨거든. 지금은 덤덤하게 말하지만 그날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해녀들은 하루빨리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와 아픈 과거가 반복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드디어 그동안 갈고 닦은 노래 실력을 뽐내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네, 이곳 해녀 박물관에서는 잠시 후 해녀 합창단의 공연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해녀들이 만들어내는 평화의 멜로디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까요? 해녀들이 335 모여들고 있는데요. 예쁘게 꽃단장을 하고 다들 들뜬 모습입니다. 공연 아니면 어디형 집에 무슨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그럴 때는 같이 거하는 할 일이 없어요. 밭에 가고 바다에 가고 하면 못 하잖아요.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공연장으로 나가는 순간. 자, 해녀 합창단 화이팅!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은 안타깝게도 관객이 없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랜만에 공연이라 더 그랬을까요? 관객도 없고 어머니들이 좀 이게 흥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표정이. 그죠? 네. 심기일전하고 다시 오른 무대. 금세 여유를 찾고 공연에 임합니다. 이번엔 통일의 염원을 담은 백두까지를 부를 차례.
해녀들의 진심이 전해진 걸까요? 나는 대한의 엄마다 뭐 이런 가사가 너무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4.3 사건도 있었고 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느낌이 그래요. 다들 선글라스를 꺼내 쓰고 마지막 곡을 준비하는데요. 흥겨운 리듬에 맞춰 춤을 춥니다. 이번 공연은 저한테도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는 순간이었는데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 그래서 한번 같은 민족끼리 두 손을 꼭 잡고 진짜 정상에서 한번 노래 부르고 싶어요. 해녀들의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백두산이나 아니면 휴전선이나 이북 어딘가에서 노래를 하고 있다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전쟁에 대한 단어들은 다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따뜻한 봄 날씨처럼 남북 관계에도 훈풍이 불어오기를. 한라에서 백두까지 해녀들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남북의 창이 응원합니다. 한라에서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북한 당국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의약품 등 생필품이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 측이 자체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전한 소식인데요. 북한에는 현재 9명의 대사와 4명의 임시 대사 대리만 남았고 외국인을 다 합해도 290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 남북의 창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양에도 봄꽃이 활짝 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영상으로 감상하시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